194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제니 소더는 오전 0시에 걸려온 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것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제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집에 살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며 그를 찾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걸었다고 제니는 전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잠들었던 제니는 오전 1시에 집의 지붕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로부터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고 다시 제니는 잠에 들었죠. 그 후 30분가량이 지났을까 그녀는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았고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집이 연기와 화염으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조지와 제니는 모두 집에서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탈출했으나 곧 9명의 아이들 중 2층에서 잠들었던 5명의 자녀들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급하게 다시 집으로 들어갔지만 계단이 불타고 있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단 쪽을 향해 미친듯이 소리쳤으나 아이들에게는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조지는 아이들에게 닿길 바라며 위층 창문으로 가기 위해 사다리를 찾았지만 웬일인지 항상 같은 곳에 두던 사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대의 트럭을 소유하고 있던 그는 이번에는 트럭에 시동을 걸어 창문가로 가려고 했으나 바로 전날은 완벽하게 잘 작동하던 트럭들이 이상하게도 모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911에 신고를 하려 했음에도 전화 또한 연결되지 않았고 빗물 저장통으로 달려가 물을 퍼내려 했지만 물 또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구조 요청을 위해 이웃집으로 달려갔던 그의 딸 중 하나인 메어리언도 이변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도착한 이웃집의 전화도 먹통이 되어 신호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염을 보고 근처 선술집에서 전화를 건 도로의 운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다른 전화로 겨우 소방서에 연락을 했으나 소방서는 아침 늦게까지 응답을 하지 않았고 연결이 되고 나서도 FJ 모리스 서장은 단 2.5마일만이 떨어져 있던 현장까지 당장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자녀 중 5명은 뜨거운 불덩이와 지독한 검은 연기 속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6명의 인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슬프게 오열하며 타들어가는 집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45분의 짧은 시간 만에 집은 전소했습니다. 소방서로부터 구조인원이 도착한 것은 화재가 시작되고 7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서장과 검시관들은 전기 배선에 결함이 발생해 화재가 일어난 것이라고 일축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이대로 끝마치기엔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조지와 아내 제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공식적인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만약 전기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시 크리스마스 트리의 조명은 쇼트로 인해 화재 초기부터 전원이 꺼졌어야 했는데 조명들은 여전히 밝게 빛났으며 꺼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둘째, 전화 수리공에게 문의한 결과 그는 집의 전화선이 화재로 타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절단되었다고 말했다. 조사 후 이웃의 목격으로 전화선을 끄는 범인이 곧 체포되었는데 그는 절도를 하기 위해 전화선이 전력선인 줄 오인하여 전선을 끊었다며 자신은 화재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보통 단순한 절도를 위해 전력선을 끊으면서까지 집에 침입할까요? 그가 훔친 물건은 크게 값어치가 없는 도르래 장비였습니다. 그는 금세 풀려났고 그 이후 용의자를 식별했던 기록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들 5명의 유골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제니는 비슷한 시기에 7명의 가족이 사망한 유사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는 다르게 모든 희생자의 유골이 발견된 것을 그녀는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작은 동물의 뼈 더미를 태워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나여 뼈들이 완전히 소모되는지의 테스트를 해본 후 지역의 화장터 직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집 화재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뜨거운 2000와시에서 2시간 동안 사람의 몸을 태워도 뼈는 남게 된다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집이 전소되는 데는 고작 45분가량이 소요됐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4조각의 척추뼈는 사망 시 16에서 17세로 추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모리스가 14세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뼈가 화염에 노출된 흔적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인근의 공동묘지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뼈가 어떻게 화재 현장에 오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버스 운전사의 누군가 집에 불덩어리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 화재가 전기 결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곧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곳을 지나치던 버스 운전사가 몇몇 사람들이 집에 불덩어리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막내 실비어가 근처의 수풀에서 작고 단단한 짙은 녹색의 고무공 같은 물체를 발견한 점도 이 목격담에 뒷받침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전 지붕에서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났던 아내의 설명을 회상하며 조지는 그것이 일명 파인애플 폭탄으로서 전투에 사용되는 일종의 소위장치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서장의 결론과 달리 지붕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가족은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지사와 경찰청장은 1949년에 결국 희망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노력이 끝났음에도 소더 가족은 사립탐정을 고용해 수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아이들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다녔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000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그들은 같은 정보로 집 부지에 큰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이 화재가 만약 누군가의 방화에 의한 소행이었다면 동기는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이민을 왔던 조지가 평소에 이탈리아의 독재자인 베니토 무솔리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자주 표출한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조지는 그 의견으로 인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주 강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는 했습니다. 그것은 1945년에 무솔리니가 고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1945년 10월 조지의 집에 방문한 생명보험 판매원은 조지에게 거절당한 후 그에게 당신의 집이 연기가 자욱해지고 당신의 아이들이 죽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은 당신이 무솔리니에 대해 했던 더러운 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뜬금없이 찾아와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다른 방문자는 조지에게 한 쌍의 퓨즈박스가 고장났다며 언젠가 화재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조지가 지역 전력 회사에서 막 배선을 점검한 차라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음에도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트럭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점과 항상 같은 자리에 두던 사다리가 23m 떨어진 제 방 밑에서 발견된 점, 마치 확실한 동기와 명분을 표시하기 위한 것처럼 가치 없는 도르래 장비를 훔친 도둑과 끊긴 전화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잘못 걸려왔던 전화와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했던 낯선 사람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주지사와 경찰청장이 증거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지만 이렇게나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데 과연 물증이 없었을까 하는 의심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조지를 찾아와 저주의 말을 늘어놓았었던 보험 판매원은 화재를 전기사고로 판결했을 당시 그 판결을 내린 감시관이자 배심원 중에 한 명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불가사의한 점은 화재 현장에서 아이들의 뼈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 방어를 했다면, 즉 목숨을 노린 범죄였다면 과학적으로 반드시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납치라고 가정하기에는 사건은 오랫동안 별다른 보석금의 요구도 없었을 뿐더러 집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을 납치했건 혹은 전후관계를 바꿔 아이들을 납치한 후 집에 불을 질렀건 둘 다 납치를 위함으로써는 너무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분명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 말이죠.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여러 차례의 제보들도 가족에게 들어왔으나 그들은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건 발생 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소도 가족의 앞으로 켄터키주 센트럴시티의 소인이 찍힌 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생존했으면 30대가 되었을 루이를 닮은 청년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소도 가족 내에서도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이 단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도 가족은 센트럴시티로 가서 다른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편지에 대한 조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고용한 탐정은 곧 연락이 끊겼으며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례비를 받고 도망쳤다고 하기엔 단 몇 푼의 금전을 위해 그간의 사립탐정의 명성을 포기했다고 봐야 했기에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사진의 청년은 루이와 닮긴 했지만 제2의 지문이라고 불리는 귀, 즉 이문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기에 일각에서는 악의적인 장난, 그 이상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루이의 어머니인 제니소드에 의하면 저 청년의 사진과 어렸을 때의 루이는 눈썹 모양까지 닮았다며 분명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편지 뒷면에 있던 번호인 90132와 90135를 우편번호로 검색해본 결과 이탈리아 팔레르모의 주소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루이는 정말 그곳으로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편지에 쓰여진 나머지의 단어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루이가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고 해도 평생도록 해석하지 못할 만한 내용으로 암호를 구성했을까요? 그 부분으로부터 저는 편지가 악의적인 장난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편지를 보낸 당사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 조지는 1969년에 사망했으며 제니는 20년간 상복을 입으며 남편을 기리다 1989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아이들을 찾기 위한 풍화되고 낡은 광고판을 철거하게 됩니다. 광고판이 설치된 지 장장 3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결국 불가사의한 미제 사건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출, 단지 그것 때문에 모든 가족이 평생에 걸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과연 조지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예측했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제겐 지금 현재에 감사하며 앞으로 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